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금융계의 거인 월스트리트의 상식이라는 무기로 딱 도전장을 내민 남자죠. 바로 존 보글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 네. 존 보글. 그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아주 저비용으로 또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어떻게 열었는지 그 혁명의 과정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보글의 핵심 지혜를 딱 뽑아내서 여러분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보글의 접근법은 이게 단순한 투자 전략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금융산업의 어떤 관행 같은 것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되찾아 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정말 혁명적이었죠. 그렇죠. 왜 그의 철학이 그렇게 강력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글 철학의 핵심. 진짜 듣고 보면 놀랍도록 간단하죠. 네, 그렇죠. 바로 저비용, 장기 투자, 넓은 분산, 그리고 시장 전체를 그냥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에 대한 믿음. 건초더미에서 반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 이 비유는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 비유가 모든 걸 말해주죠. 네, 복잡한 투자를 이렇게 명쾌하게. 바로 그 시정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현실로 만든 건 그 벵가드 그룹의 아주 독특한 고객 소유 구조였어요. 고객 소유 구조요? 네, 회사가 주주가 아니라 펀드 투자자, 그러니까 고객에게 소유되는 그런 형태죠.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주거나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펀드 운용 비용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비용을 가능하게 한 핵심이거든요. 아하, 여기에는 이제 그가 겪었던 대공황 경험이라든지 또 대학 시절 연구했던 액티브 운영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막 시장 이기려고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런 전략의 어떤 명백한 한계,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녹아 있는 거죠. 뭐랄까, 월스트리트의 이익 구조에 그냥 정면으로 맞선 셈이에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1976년에 처음 그 개인용 인덱스 펀드 벵가드 500 내놨을 때요. 월가에서는 막 보글의 어리석음이라고 비웃었다면서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비웃음 많이 샀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그게 주류가 된 건가요? 시간이 결국 증명해 준 거죠.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가 있잖아요. 그 비싼 수수료랑 잦은 매매 비용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평균 수익률조차 못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비용 때문에? 그쵸. 비용이죠. 반면에 인덱스 펀드는 압도적으로 낮은 비용, 그리고 알아서 분산되는 효과, 또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하다는 거. 이런 강력한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자료에 보니까 워런 버핏조차 자기 유언에 아내를 위한 자산 대부분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했다더라고요. 와, 버핏까지요? 진짜요? 네, 그 정도니까요. 이건 투자의 민주화를 이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와, 버핏까지 그럴 정도라니 대단하네요. 그럼 이 좋은 전략을 실제 우리 투자에 적용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원칙은 뭘까요? 보글이 8가지 원칙도 제시했다고 하던데. 네, 여러 원칙이 있지만 역시 핵심 중의 핵심은 비용 최소화입니다. 비용. 비용요. 네. 한국에서 인덱스 펀드나 ETF, 그 상장지수 펀드 고를 때도 반드시 총 보수 비용 비율, TER이라는 걸 확인해야 해요. 이게 단순히 운용 보수만 보는 게 아니라 펀드 굴리는 데 들어가는 모든 숨겨진 비용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숨겨진 비용까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 최종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료에 나온 비교 보니까 TER이 0.5%만 차이 나도 수십 년 지나면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추적 오차, 그러니까 펀드가 기초지수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네. 그 다음은 이제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자산 배분. 보글은 주식 60, 채권 40을 선호했지만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이고요. 각자 나이나 목표에 따라 조절해야죠. 자료에는 연령대별 추천 배분 예시 같은 것도 좀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건데, 항로를 유지하라. 즉, 시장이 막 흔들릴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 규율이 중요합니다. 그게 참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자동이체처럼 그냥 정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감정적인 매매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보글의 철학이지만
자료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좀 비판적인 시각들 함께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떤 점들이 좀 지적되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한계도 있죠. 가장 분명한 한계는 인덱스 펀드로는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뭐 당연하겠죠. 시장 전체를 따라가니까요. 네, 그건 그렇죠. 당연히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 손실 피할 수 없고요. 또 다른 비판은 많은 인덱스 펀드가 쓰는 그 시가총액 가중 방식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전자 같은 아주 큰 기업 몇몇의 성과에 펀드 전체 수익률이 좀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산 효과가 약해지는 거죠. 아, 너무 큰 종목에 쏠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패시브 투자가 너무 커지면서 이게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같은 걸 좀 저해하거나 아니면 기업 경영 감시에 소홀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좀 거시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존 보글은 참 복잡하고 때로는 막 현란해 보이는 이 금융세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상식에 기대서 꾸준히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저렴하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길을 열어준 인물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의 철학은 시대를 넘어서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글은 투자에 있어서 탐욕을 경계하고 충분함, enough, 이걸 아는 지혜를 강조했거든요. 아, 충분함. 네. 자료를 통해 그의 철학을 접하신 지금 여러분 각자의 어떤 재정적 목표나 삶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에게 충분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현명한 투자 여정의 또 다른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